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중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편이라고 이야기한 주한 중국 대사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고홍 대사는 인천에서 열린 세월 아침 대화 초청 강연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형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요. 추고홍 대사는 현대사에서 경제 제재가 한 나라를 무릎 꿇린 사례가 없었다며 한국은 자존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아베가 역사적 문제와 관련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고홍 대사는 동아시아 이웃들 간의 역사적 적개심 문제에 대해 일본은 가해자였고 한국은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자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이기도 한 중국은 당연히 한국과 서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전했습니다. 추고홍 주한 대사의 이런 의견은 그가 일본 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일본 통으로서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현재 한국에 부임한 대사가 한국에서의 강연에서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강연의 내용에는 중국의 상황과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숨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때리는 것은 마치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추고홍 대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한 직간접적 비난 성명에 가깝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미국에 대한 반격도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 사드와 관련한 경제 보복을 한 적이 있고 일본에게도 센카쿠 열도 분쟁을 통해 히토리로 제재를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추고홍 대사가 지금 한국의 편에 서주는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대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허나 국가 간 외교 안보적 입장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존재할 수 없기에 중국이 현재 한국 편을 드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구조를 가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적과 친구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한국과 중국이 현 시점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의한 부당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같은 의견과 입장이 성립 가능한 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입장에 서 있는 이런 부분은 연내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의 한중 관계는 일시적이라 할지언정 적이 되기보다는 같은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우호적인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시작과 함께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 돌입한 데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엿보입니다. 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 첫 번째 계산은 지난달 26일 150일간의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보복 조치에 나선 점입니다. 통상 국회 회기 중에는 야당이 아베 내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서 진전된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기국회 문이 닫힌 뒤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야당이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지난 4일 참의원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보복 조치 시행에 들어간 점도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도 면밀함이 배어 있습니다. 国民のその韓国に対する好感度っていうのが非常に低くなっているのは事実ですから、演説、遊説等で野党の方から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ということはその得策ではないと。 아베 총리로서는 마음 놓고 한국을 때려도 야당에서도 언론에서도 별 문제를 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 셈입니다. 한국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아베 내각의 강공 드라이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회 문을 닫아 걸고 곧이은 선거로 야당 손발을 묶은 채 치밀하게 시작한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 한국 내 정치권의 분란을 기대하며 브레이크 풀린 폭주기관차처럼 당분간 질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가씨, 내가 뭐 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일어나 볼래요? 뭘 준다 그래요? 미쳤어? 왜 때려? 감히 띨띨 때리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을 직접 발표했어. 自由、公正、無差別、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 그런데 이런 아베가 전에도 너무 변했다?
G20 선언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아베. 오늘부터 규제 강화가 시작되는데 심지어 규제 품목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부품 3가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는 이 부품들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 산업에 미칠 경제적 타격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 어제 아베는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이번 규제가 사실상 보복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했어. 約束なんです。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그런데 아베의 한국 때리기 뭔가 익숙하지 않아? 지난 2017년 초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화제가 되자 아베는 위안부 합의 실행이 국가신용과 관련된 문제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 때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 지난해 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 비행을 했을 때도 일본에 유리하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 도대체 아베가 왜 이러는 거냐고? 사실 일본이 한국 때리기에 나설 무렵엔 항상 아베에게 위기가 있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일 갈등을 부추겨 민심을 움직이려 한 거야. 실제로 지지율이 오른 때도 있었어.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지. 게다가 오는 21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열려 아베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이 시점에 수출 규제 강화라는 초강력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남 때려서라도 자기가 1등 하려는 아베의 방식. 안 때리면 1등 못해서 그런 걸까? 일본의 영향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앞으로 그래서 일본 자체가 한반도에 그리고 남한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그 아베 정권의 고민이라는 것은 개헌 이전의 한반도의 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남한의 군력을 좀 산실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 아베는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개헌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헌선까지 3위석, 4위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분석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28위석을 이번에 획득한 공명당이라는 공동 여당의 공명당이 있죠. 자민당 자체로서는 113위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은 과반수도 안 됐습니다. 과반수는 123위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명당을 플러스해가지고 연립여당으로 연립여당으로 네. 141위석인데요. 문제는 공명당이 개헌 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쪽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번에도 개헌이라는 내용을 마니페스트 공약집 있죠. 거기에 전혀 쓰질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명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여당 내의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베의 목적은 공명당을 빼도 되는 만큼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으로 데리면 이게 혐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이제 잠깐 일본 참여 선거를 이번에 얘기하면서 아베의 승리라고 표현을 쓰고 또 우리 또 언론 중에서는 대부분 절반의 승리다 절반의 이렇게 승리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아베의 참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신 바로 공명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선 일본 자민당의 숫자가 9석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명당은 전혀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개헌선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개헌을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의도를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 우리가 보려면은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이러한 조치, 경제 도발에 대해서 그 배경과 원인을 좀 명확히 하고 나서 했어야 그 다음에 아마 좀 토론이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됐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인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촉발하는 계기는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다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적 부상, 전자, IT, AI용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이제 쭉 우리 경제적 부상이 좀 확대되면서 여기에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남북 협력 체계가 본격화될 경우에 일본을 추월하는 경제 강국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분석 중에서 가장 견제의 대상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북방 4개섬 협상 실패했죠. 중국과 지금 적어도 협상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해서 좀 군사대국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 정도는 북한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이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 분위기로 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사실상의 군사대국화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명분 자체가 굉장히 약화된 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그 특유의 저는 문화라고 보는데요. 뭐 그 이짐의 문화라고 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적을 상정을 해두고 단결을 해 들어가는 결집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이 문화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부상에 대한 견제와 일정 정도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금 이제 아마 이후에 결국은 아베 정권이 점점 더 어려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수 우익들의 결집을 유도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지금 현재 적을 상정해 두고 이 적을 상대로 해서 내부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경제 도발 문제는 결코 이제 일본이 실제로 본인의 자충수에 의해서 일본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아마 물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개될 것도 지금 아베도 이미 그렇게 이미 밝히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 경제 보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결론은 같은데 설명은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어렵고 아베 한국 때리기는 계속 될 것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그 과정의 설명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헌법 개정은 뭐 호사카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죠. 공명당, 연립여당의 공명당 요인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풀 수 없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과잉 걱정을 한 거다. 그리고 군사대국화도요. 사실은 우리가 약간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추세로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시키면요. 2030년이면 우리의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합니다. 일본은 자기적으로 1% 내외의 국방비만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도 우리가 너무 그걸 갖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호사카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고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 사실은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일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2000년대 넘어들어가면서 지금은요. 실질적 구매 지수를 보면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에 대해서 한국을 한번 압박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때리기가 지속되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런 일본하고 지금 맞서서 싸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